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이제 검사와 관련된 겁니다. 검사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서 합격 여부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이제 이것도 통계적 품질 관리의 이제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검사는 뭐 이용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제조업 분야에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자재 품질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제품의 이제 품질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왜 자재를 이제 공급받으면 그 자재의 품질을 이렇게 샘플을 뽑아보고 이제 검사를 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불량품이 이제 고객한테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품질 검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검사가 이용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검사의 종류로는 크게 나눠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검사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수검사, 세 번째는 이제 샘플링 검사인데요. 무검사가 이게 옵션이 될 수 있느냐, 뭐 그 문제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재가 들어오면요, 부품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무검사로 바로 그냥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품의 그런 품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조립 라인에 이렇게 오기 전에, 그러니까 부품 공급업자가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 자체에서는 이제 무검사로 그냥 바로 조립 라인에 투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검사는 이제 모든 걸 다 검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수 검사는 뭐 언제 이걸 하게 되느냐? 뭐 굉장히 중요한 경우, 그러니까 불량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검사하는 제품이나 부품이 만약에 망가진다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사라고 얘기할 때는 샘플링 검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보고 그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성을 알아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전체에 대해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되어 있듯이 샘플링 검사는 로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로트로부터 샘플을 추출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로트의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게 이제 샘플링 검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생산 단계에서 물론 이제 프로세스가 완벽해서 불량품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이제 최상입니다만은 프로세스에서는 변동이 약간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6시그마 수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100만 개를 생산하면 3.4개 정도의 불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좀 걸러낼 수 있으면 걸러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 구분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불량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불일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불량이라는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게 만드는 결함, 그게 이제 불량이고요. 불일치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불량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겠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이 품질과 관련된 사람들은 불일치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불일치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불량이라는 용어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으면 일치 아니면 불일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품질관리자는 제품이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측정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이제 비교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하고 불일치의 차이는
모든 분량은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불일치는 항상 불량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뭐 이게 고장이 났다면 이건 불량이죠, 당연히. 그런데 고장이 안 났더라도 그 예를 들면은 성능이 그죠? 하드 디스크가 지금 작동은 하는데 그 성능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 경우는 그 이제 불일치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냐면, 불량품이 이제 고객에게 가기 전에, 그죠? 그걸 차단하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품질 비용 이론에서 보면, 내적 실패 비용하고 외적 실패 비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적 실패 비용이라는 거는 고객이 전달되기 전에 불량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 경우에 뭐 재작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외적 실패 비용은 고객이 전달된 후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그 비용인데 이 경우에는 뭐 불편 관리 비용이랄지 이미지 손상과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외적 실패 비용이 내적 실패 비용보다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불량을 제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검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거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는지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지 수치 데이터를 얻을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의 존재 여부 검사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이제 속성 데이터고요. 불량인지 아닌지 합격인지 아닌지 좋은지 나쁜지 이런 데이터 이게 이제 속성 데이터입니다. 그다음 특성의 정도 측정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고요. 길이, 무게, 온도, 시간 이런 것들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성 데이터하고 수치 데이터가 서로 이게 전환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더라도 이건 이제 속성 데이터로도 변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길이를 잰다 그럽시다. 길이를 재는데 이걸 만약에 속성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그 스펙이 있지 않겠습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얼마. 그러면 그 사이면은 합격이고 그 바깥에 나가면 불합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속성 데이터도 수치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면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는 뭐 예를 들면 5점 척도를 이용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점수화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속성 데이터가 많이 이용됩니다. 속성 데이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말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숫자 세는 것 위에는 어떤 분석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게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성 데이터에다가 초점을 맞출 겁니다.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소비자 위험이라는 게 있고 생산자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위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샘플을 뽑아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판정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전체가 별로 안 좋은 건데, 그죠? 안 좋은데 표본을 뽑았을 때는 거기 불량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좋은 걸로 판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위험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위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소비자가 불량품을 수용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 샘플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한다면 LTPD 이하의 품질을 갖는 로트가 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 이걸 소비자 위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LTPD라는 건 뭐냐면
구매자의 입장에서 불합격시키고 싶은 불합격 품질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LTPD라는 용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위험이라는 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로트 전체가 괜찮은데 하필이면 표본 뽑았을 때 그 표본에 불량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불합격이 당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자 위험이 바로 그런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불량이 아닌 제품을 거부당할 위험. 이게 이제 생산자 위험이고요. 이 경우에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한다면 AQL 이상의 품질을 갖는 로트가 불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QL은 뭐냐면 구매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격 품질 수준입니다. LTPD나 AQL은 이건 많이 이용되는 이 샘플링 검사에서 많이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소하다고 해서 이거를 등한시하지 말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 위험하고 생산자 위험을 이 표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소비자 위험은 로트 품질이 나쁜데 불구하고 로트가 합격되는 경우 그것에 해당되고요. 생산자 위험은 로트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로트가 불합격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AQL이 0.011이다 만약에 그러면 0.01보다 불량률 이 0.01은 이제 불량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불량률이 0.0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AQL 이상의 품질을 갖는다 얘기는 불량률이 AQL보다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QL 이상의 품질을 갖는다는 것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불량률 면에서는 낮아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LTPD 이하의 품질을 갖는다는 의미는 LTPD보다 불량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아무 설명도 없이 로트라는 말을 사용을 해왔는데 로트의 의미는요. 공통적인 것을 가진 제품들로 구성되는데 동일한 기계에서 생산되거나 동일한 작업자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동일한 자재 배치로 생산되거나 동시에 만들어진 것 이것들이 이제 포함되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으면은 예를 들면 기계를 작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작동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산된 것 그 전체가 이제 로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검사 방법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무검사,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샘플링 검사라고 그랬죠. 근데 뭐 어떤 거를 택할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수용 가능한 품질 수준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검사 방법 선정하는 게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낮을수록 검사 프로세스는 더 철저해야 되겠죠. AQL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불량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 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프로세스는 이제 더 철저하게 그게 낮다 불량률이 낮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더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이 프로세스의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변동성이 만약에 크다면은 거기서 이제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면은 검사 수준이 높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품 검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비용이 비싸면은 그죠? 검사를 많이 할 수가 없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 반품 비용. 그러니까 반품 비용이 이게 만약에 많이 들면은 이 불량품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가치가 높을수록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오류를 탐지 못할 확률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오류를 탐지 못할 경우 비용이 매우 클 경우에는 검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라도 사실은 이제 샘플링 검사라고 해가지고 뭐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샘플을 뽑을 때도 몇 개를 뽑을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뽑아왔을 때 거기에 포함된 이제 불량품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무검사와 전수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무검사를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프로세스가 아주 우수하거나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 공정 능력 지수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 공정 능력 지수가 3이나 4 정도가 되면 거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량품을 찾아야 할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우리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품이나 부품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경우, 그다음에 불량품이 통과될 경우에 발생하는 실패 비용이 너무 큰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수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주선과 관련된 부품들이다 그러면 이 부품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수검사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택하는 게 이제 샘플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검사는 그 로트 수용 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샘플을 뽑아가지고 샘플을 검사한 다음에 그 전체 로트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면 이게 이제 통계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다 조사를 못 하잖아요. 비용하고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죠. 그 다음에 그 특성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서 이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가 이제 많이 이용되는데 그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괴 검사에 유용하다는 거. 파괴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검사를 할 때 그게 망가지는 거죠. 그 검사 대상이.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검사의 분량이 적으므로 제품 손상이 적고 소요 인력도 작다. 네 번째, 검사 오류가 작아진다. 다섯 번째, 샘플링 검사로 로또 전체에 대한 불합격 판정은 공급자의 품질 개선 동기를 부여한다. 네 번째, 검사 오류가 작아진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전수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100% 완벽하게 우리가 불량품을 가려낸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수 검사를 하더라도 인간의 실수로 인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의 단점은요, 품질이 나쁜 로트를 합격시키거나 품질이 좋은 로트를 불합격시키는 위험.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 위험, 생산자 위험 얘기를 했는데 그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되는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의 양이 작다는 거, 전수검사에서는 필요 없는 로트 판정 절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표본을 뽑아보면 그 표본의 불량품이 몇 개면 몇 개 아래면 합격시킨다든지 뭐 이런 판정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준을 한번 설정을 했더라도 이 설정된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할지, 그죠? 계속 만약에 그 검사하는 그 검사 대상이 계속 합격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합격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 그런 것과 관련된 계획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로트 수용 샘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트 수용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면 로트로 생산되는 제품으로부터 샘플을 뽑아서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로트 전체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거, 이게 이제 로트 수용 샘플링인데 이거를 로트 판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샘플 뽑아오고 샘플의 특성 조사해서 전체를 합격시킬 건지 불합격시킬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 그걸 로트 수용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로트 수용 샘플링 검사의 종류는 이 데이터에 따라 다른데요. 속성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로트 수용 샘플링이 있고 수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로트 수용 샘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성 데이터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출 겁니다. 로트 수용 샘플링 방법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걸로 싱글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을 한번 뽑아보고 그 표본에 이제 포함된 불량품 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량품 수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합격시키고 로트를 그거보다 크면 불합격시키는 그런 게 이제 싱글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싱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만 뽑아본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샘플 크기. 그러니까 한 번 뽑아볼 때 몇 개를 뽑을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함된 불량품 수, 여기 이제 허용 불량품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불량품 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이고 크면 불합격인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게 여기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로트 크기도 보고요. 그 다음에 AQL하고 LTPD 우리가 얘기한 거 있죠? 그거하고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더블 샘플링이라는 건데요. 여기 더블이라는 의미가 이제 두 번 아닙니까? 그죠? 두 번 샘플을 뽑는다는 건데, 이거 무조건 두 번 뽑는 건 아니고요. 여기 기준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N1, N2, C1, C2라는 게 있죠? N1은 뭐냐면 1회 샘플의 샘플 크기고, N2는 두 번째 뽑을 때 샘플의 크기고, C1은 1회 샘플에서 허용된 불량품 수, C2는 1회와 2회 샘플을 합할 경우에 허용된 불량품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습니다. 샘플을 일단 뽑아가지고 불량품 수가 C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합격이 돼요. 근데 만약에 불량품 수가 C2보다 클 경우에는 불합격시켜요. 근데 이제 그 불량품 수가 C1하고 C2 사이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한 번 더 뽑는 겁니다. 샘플을. 한 번 더 뽑아서 불량품 수를 알아본 뒤에 1회 샘플의 불량품 수와 2회 샘플의 불량품 수의 합이 C2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합격시키고 C2보다 클 경우에는 불합격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요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싱글 샘플링보다 작은 크기 샘플을 뽑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블 샘플링은 프로세스가 대부분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거죠. 싱글 샘플링에 의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행하기가 더욱 복잡하고 검사 오류를 범할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차적 샘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한데요. 이거는 특정 로트로부터 제품을 하나씩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행할 때마다 그래프에 이제 타점을 하는데 X축이 이제 샘플 수예요. 근데 Y축이 이제 불량품 수입니다. 그래서 타점을 이제 해가지고 합격선하고 불합격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합격선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로트 합격시키고 불합격선 위쪽에 위치할 경우에 로트를 불합격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이 되는데요. 뭐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이게 샘플과 관련된 표본, 그죠?
표본 수고요. 이건 이제 불량품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격선이고 이게 불합격선이에요. 네? 그래서 샘플 뽑아가지고 이렇게 타점을 하는데 불량품 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포함이 되게 되면 계속 이제 그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불량품 수가 합격선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합격선이거든요. 합격선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합격시키는 거고요, 로트를. 그 다음에 불합격선 위로 가게 되면 이게 불합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뭐 AQL, LTPD나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 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결정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룰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이게 순차적 샘플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 책을 갖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약간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그때 첫 번째 이게 책이 나올 때 수정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선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로도 합격시키고 불합격선 위쪽에 위치할 경우로도 불합격시키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잘못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차적 샘플링의 장점은 평균적으로 샘플 크기가 작다는 거고 단점은 로트 간의 변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샘플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샘플 크기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용 불량품 수 결정하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를 뽑아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뽑아본 것 중에 불량품 몇 개 이하면은 합격시키는 건지, 이 기준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표에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OC 곡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OC 곡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Operating Characteristics 곡선인데요. 이 곡선은 로트의 불량률에 따른 로트가 합격하는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뭐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복잡하죠. X축이 불량률이고 그 다음에 Y축이 합격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크기하고 허용 불량품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곡선인데 이 곡선을 알게 되면 특정 불량률을 가진 로트의 합격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샘플링 검사 방식이 N은 89, C는 2일 경우에 그 그래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하고 C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N이 89, C가 2일 경우에 이런 그래프를 가지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 그래프라면 불량률이 0.01을 가지면 그죠? 이 경우에 합격 확률은 0.74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알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옥시 곡선하고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한 게 AQL, LTPD, 뭐 소비자 위험, 생산자 위험 이것들 알아야 이제 N과 C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OC 곡선하고 뭐 AQL, LTPD, 소비자 위험, 생산자 위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 방식을 결정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 AQL, LTPD, 소비자 위험, 생산자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특정 N과 C 값을 가지는 OC 곡선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C 곡선하고 AQL, LTPD, 소비자 위험, 생산자 위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AQL이 0.01이다. 이게 이제 퍼센트이기 때문에 0.01이죠. 0.01. LTPD는 0.06입니다. AQL이 0.01일 경우에
이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그죠? 로트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합격될 확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AQL이 0.01일 때 합격 확률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인데 그럼 요만큼의 뭡니까? 불합격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LTPD가 0.06일 때 이 경우에 이것도 LTP의 경우에 이게 이제 소비자 위험이 있죠? 소비자 위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불합격돼야 되는데 이제 합격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요만큼이 이제 그 불합격되어야 됨에도 합격될 확률 그만큼 있다는 거죠. 이게 소비자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OC 곡선을 그죠? 이 AQL, LTPD, 소비자 위험, 생산자 위험 이런 게 이제 결정되면 이 OC 곡선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사실 이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를 볼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자 위험이 0.05고 소비자 위험이 0.1이고요. 그 다음에 AQL이 0.01이고 LTPD가 0.06이다. 이 경우에 그러면 샘플링 검사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단 그 AQL이 0.01이 속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0.01은 이제 퍼센트로 표현돼 갖고 조금 그런데 요 구간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LTPD가 0.06이니까 요 구간에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퍼센트지는 6이니까요. 그죠? 퍼센트지로 1이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요 구간에 포함되죠.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알파가 0.05고 생산자 위험이 0.05고 소비자 위험이 0.1인 경우에 이제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요것이 만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얘기는 뭐냐면 n이 80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는 2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개 뽑아가지고 불량품 수가 2개 이하면 합격이고 2개보다 더 크면은 불합격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N하고 C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샘플링 검사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이때 이용되는 게 뭐냐면 생산자 위험도 알아야 되고 소비자 위험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QL하고 LTPD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검사표가 쭉 있어요, 그죠? 그것만 읽을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공업규격 KSA 310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샘플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로트가 불합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합격이 되면은 그 로트를 다 폐기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불합격된 로트의 경우에는 이제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죠. 그래가지고 불량품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그 양품으로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트는 일반 그 합격된 그 로트처럼 취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를 교정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수검사를 해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로트의 경우에는 불량률이 0이 되고 합격된 로트의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불량률은 유지가 되는 거죠. 합격은 비록 되었지만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개 로트가 입고되었고 그 중에서 2개 로트가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2개 로트는 전수검사를 해갖고 불량품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2개 로트는 불량률이 제로가 되죠. 나머지 8개는 뭡니까? 전수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비록 합격은 되었지만 거기에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평균 출고 불량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average outgoing quality라고 그러는데 요게 그 샘플링 검사에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개 로트가 입고되어 검사를 거쳐서 2개 로트는 전수 검사를 거치고 불량품이 교체된 경우에 출고되는 10개의 로트의 전체적인 불량률은 처음 입고되었을 경우보다 낮아지죠. 왜 그러냐면 2개는 이제 완벽하게 그 불량이 제거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체 이제 불량률을 뭐라 그러냐면 AOQ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트 크기가 10,000개이고 품질 수준이 0.01인 제품이 입고되었다고 하고 샘플링 계획이 N은 89, C는 2라고 할 경우에 특정 로트의 AOQ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AOQ는 전체 10,000개분의 그죠? 거기 불량품 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분자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로트 합격 확률 곱하기 불량 개수 더하기 로트 불합격 확률 곱하기 불량 개수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로트가 불합격될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거쳐서 불량품이 모두 교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량 개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AOQ는 결국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00개분의 로트 합격 확률 곱하기 불량 개수 이걸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불량 개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라 그랬냐면 로트에서 89개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죠. 거기서 불량품이 1개 혹은 2개가 되면은 C가 2니까 그죠?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량품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 불량품은 교체가 되죠, 그죠? 교체가 되는데 물론 합격을 됩니다만은 그러면 검사를 하지 않은 수량은 어떻게 되냐면 로트 그 전체 10,000개 중에서 89개는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10,000개에서 89개를 뺀 게 이제 그 남은 그 수가 되겠고 거기다 불량률을 곱하면 이제 불량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0,000개에서 89개를 빼서 거기다 불량률을 곱하면 이제 불량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9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89개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거기에 만약에 불량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89개는 이제 완벽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10,000개에서 89개를 뺀 거는 거기에 이제 불량품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불량률을 곱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량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로또의 이제 합격 확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로또의 합격 확률을 산출한 방법은 뭐냐면 N이 89고 C가 2인 5시 곡선에서 불량률이 0.01일 경우 합격 확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미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이 0.9397이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AOQ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까 공식에서 10,000개분의 그죠? 로또의 합격 확률을 곱하기 불량 개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AOQ 값은 불량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AOQ 값을 이제 불량률을 달리해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데 이 그래프의 제 상단 있잖아요. 최고값. 요거를 AOQL이라고 그래요. AOQL이라고 하는데 이 AOQL을 이용해 가지고 샘플링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즈하고 로미그가 이제 개발한 그 방법인데요.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OQL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잡하고 우리 그 수준을 좀 벗어나서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샘플링 검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샘플링 검사가 이 통계학이 많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세부적인 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나 뭐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샘플링 검사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제 샘플링 계획이 만들어졌다 그럽시다. 샘플링 계획이라는 게 이제 샘플을 뽑을 때 몇 개를 뽑을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함된 불량품 수가 몇 개 이하면 합격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게 결정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한번 결정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지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로트가 합격이 계속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샘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예를 들면 로또가 계속 불합격이 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검사 수준을 좀 높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지금 오늘 보게 될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 뭐 ANSI, ASQC, Z1.4, 뭐 ISO 2859, KSA 3109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거의 유사한 것들이에요. 유사한 것들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는 ANSI ASQZ 1.4라는 겁니다. 이 샘플링 계획인데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작은 밀리터리 스탠다드 미국의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라는 게 이제 그 샘플링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AQL만을 고려한 샘플링 방식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105E가 없어지고 이게 ANSI ASQZ 1.4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쭉 진화 과정을 보면요. 1963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D라는 거를 이제 샘플링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요걸 참고로 해갖고 1971년에 ANSI는 뭐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요. 미국 표준협회가 되겠죠. 거기서 ANSI ASQZ 1.4라는 거하고 ANSI ASQZ 1.9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유사하게 ISO에서도 ISO 2859를 개발을 했고요. 1989년도에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가 이제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걸 KSA 3109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밀리터리 스탠다드 105E를 1995년도에 이제 취소하고, 요거 대신에 ANSI ASQZ 1.4를 사용할 것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거는 ANSI ASQZ 1.4라는 겁니다. 이 샘플링 계획에 의하면은 세 가지 샘플링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샘플링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정상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강화 계획이 있고 완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강화시켰다가 완화시켰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환 규칙이 있는데요. 정상에서 완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10개의 로트가 합격되는 경우. 그러니까 로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합격이 되니까 이거 좀 완화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정상에서 강화로 전환되는 경우는 연속적인 5개의 로트 중에서 2개가 불합격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완화에서 정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하나의 로트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 강화에서 정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5개의 연속적인 로트가 합격하는 경우, 강화에서 검사 포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5개의 연속적인 로트가 강화 검사로 지속되는 경우. 이런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이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이제 정상 샘플링 계획부터고 품질이 악화되면 이제 강화 샘플링 계획으로 전환이 되는데 강화된다는 의미는 로트 수용 기준이 이제 강화된다는 거고요. 만일 공급자의 품질 수준이 아주 좋을 경우에는 정상에서 완화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의미는 샘플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강화나 완화로 전환되더라도 전환 규칙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정상으로 다시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용하는 샘플 크기하고 허용 불량품 수 결정하는 방법,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AQL만 이용합니다. 단계 1에서는 AQL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 2에서는 이제 검사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 수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검사 수준에서는 세 가지가 있고요. 특수한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 수준 2가 정상적인 수준이고요. 검사 수준 1은 검사 수준 2에 비해서 40%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완화된 수준이죠. 검사 수준 3의 경우에는 검사 수준 2에 비해서 160%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샘플의 크기가 작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S1, S2, S3, S4가 이용되는데 이게 이제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인 검사 수준은 주로 비파괴 검사에서 이용되고 특수한 검사 수준은 파괴 검사의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말씀드렸다시피 파괴 검사라는 거는 이게 검사를 하면 그 대상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단계 3에서는 로트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 단계 4에서는 단계 2와 3에서 결정된 검사 수준과 로트 크기를 고려해서 표에서 샘플 크기를 나타내는 알파벳 문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단계 5는 샘플링 형태와 샘플링 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샘플링 형태는 싱글, 더블, 멀티플 중에서 선택하고 샘플링 계획은 정상, 강화, 완화 샘플링 계획 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작점에서 정상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단계 6에서는 단계 5에 결정된 샘플링 형태와 샘플링 계획에 부합하는 테이블을 찾아서 단계 4에서 결정된 문자와 단계 1에서 결정된 AQL을 이용하여 샘플의 크기와 허용 불량품 수를 찾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N하고 C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이렇게 지금 6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로트 크기는 4000, AQL은 2.5%, 일반 검사 수준 2를 이용하고 싱글 샘플링 방식, 정상 샘플링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13-2에서 로트 크기는 4000, 일반 검사 수준 2에 해당하는 문자 이걸 찾습니다. 그래서 로트 크기가 여기 쭉 있는데 from to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4000이 포함된 걸 찾습니다. 그러면 3201부터 만 사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그 줄을 쭉 따라가서 일반 제너럴에 2에 해당되는 게 보면은 L이죠. 그걸 이제 여기서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게 여기서 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싱글 샘플링 방식 정상 샘플링 계획에 해당하는 표 13-3에서 문자 문자 L하고 AQL이 2.5%인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가면은 L하고 그 다음에 2.5%인 경우 그것이 만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샘플 크기는 200이고 허용 불량품 수가 10이고요. 불량품 수가 11개로부터는 로트가 불합격됨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여기가 샘플 크기고요. 그 다음에 10개 이하면 합격이고 11개부터는 이제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게 ANSI ASQZ 1.4 그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본 겁니다. 사실 이 샘플링 계획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가 살펴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게 이제 속성 데이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이제 그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지 로미그는 AOQL 그거를 이용한 검사 방식을 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LTPD를 이용한 그런 검사 방식도 있어요. 아까 그 ANSI ASQG 1.4는 그죠? AQL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지로미군은 또 LTPD를 이용한 검사 방식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검사 방식 선정하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한 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은 조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세부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그냥 개념들,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걸 소개해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